어느 정도 성장성이 뒷받침한 가치주가 아무래도 조금 낮고요. 그 PSR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 지표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길게 보면은 수익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에서 나오긴 하는데 8개 지표를 씁니다. 성장 가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10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네. 하순이니까. 예. 이제는 주식을 살 만한 때가 왔다. 아, 사야죠, 이제.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강한국 저자님은 퀀투로 사시는 거고. 네. 뭐 그러지 않고 퀀투에서 고른 주식들이 오른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팍팍 떨어지면은 콘트부터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네. 역시 전략이 네네.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보통 중도파기 때문에 저는 늘 성장 가치주를 삽니다. 아, 성장 가치주? 네, 그죠. 반반 아니면은 그런 성장 가치주의 그게 개념이 또 아니라, 따로 있나요? 이제 그것도 이렇게 팩터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요 위에 이제 성장 가치 팩터들이 있고요. 뭐 퍼나 PBR 같은 친구들이 있고 저 밑에는 성장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 넣어버리죠. 예를 들면 저퍼, 저 PBR 그리고 뭐 순이익 성장률이 높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이제 4개 이제 팩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네. 4개 팩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사실 우리는 이 4개 팩터에 각각 순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을 매수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도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중도파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네. 이렇게 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어때요? 그것도 이제 해봐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이름을 바꿔서 뭐 성장 가치 전략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성장 가치 전략이라고 하고 이것도 똑같이 한번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해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요 전략을 소형주 내에서만 실현을 하면은 수익이 또 월등히 또 높아집니다. 아,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그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상장 폐지.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낼 수 있나요? 그런 어떤 재무적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조금 전에 성장 가치 전략은 연봉이 40% 정도 나왔네요. 조금 전에 그 나왔네. 벤저민 그레이엄 그거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가치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뒷받침한 가치주가 아무래도 조금 낮고요. 그거 사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그냥 가치주는 소위 밸류 트랩, 너무 이제 퍼와 PBR가 낮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주식들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가치주가 좋죠,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소형주도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소형주를 투자할 때 관리 종목이랑 적자 종목만 빼면은 수익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 중에서 그 소위 진짜 잡주들이 있어요. 왜 딱 재무제표 보면은 뭐 올해는 700억 적자, 내년에는 800억 적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망하는 거니까. 그 누가 봐도 망하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소형주가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시가총액이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 관리 종목이 아닌 종목들만 투자를 하고 관리 종목은 다 빼고, 네, 그리고 그 최근 분기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손실이 안 난 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소형주는 망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 95%는 그거 자체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무서우시면은 뭐 부채비율 200% 이런 거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슨 소형주라고 하면 뭐 구멍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동네 아저씨가 뭐 슈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상장해가지고 소형주 정도 될 정도면은 다 시가총액 몇백억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매출도 보통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이고요.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중견기업들이고 다 멀쩡한 기업들이고요. 사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 한국 사람들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굉장히 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원하는 게 뭐냐? 걔네들의 꿈이 그 상장해서 그 중소형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은 보통 매출도 없고 그 이익도 없는 경우가 사실 상당한 부분 많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미 그 이 중소형주들은 그거를 전부 다 넘어서고 실제로 상장해가지고 돈도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리스펙 좀 해야 돼요. 네. 그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네. 다 안 망해요. 네. 그렇죠. 아니,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면 다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정말 이 어렵잖아요, 사업한다는 게. 맞아요. 네. 네. 자, 근데 책에도 보니까 그 한국 가치주 찾는 방법 가운데서 이제 네네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
PSR과 PER로 가치주 찾는 방법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PER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네네. PSR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주를 찾는 방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요. 그 PSR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 지표인데요. 그거는 이제 켄 피셔라는 친구가 이제 1984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되게 간단한 게 이제 퍼는 그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 네.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가치 지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출이 시가총액 대비 큰가 작은가 이게 그래서 저평가되나 고평가되나 그거를 보는 지표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PSR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치 이거를 보고 그 매출로 그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을 때 네네.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럼 뭐 예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PSR가 뭐 가장 낮은 50개 기업으로 한번 제가 그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PSR가 가장 낮았던 50개 기업에만 그냥 끊임없이 투자한 거죠. 그 분기에 리밸런싱 한번 하고 이건 뭐 그냥 PSR 분기에 리밸런싱 한다는 거는 이제 3개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11월 이제 사죠. 10월 네. 말이나 11월 초에 네네. 샀어요. 20종목을. 예. 그 다음에 또 3개월 지나서 다시 돌려봤을 때 같은 조건으로 그때 서로 달라지는 종목이 있다면 곧 바뀌는 종목으로 교체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PSR에서 P가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은 매일 변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PSR도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SR가 낮았던 기업이 나중에는 PSR가 높은 기업이 될 수도 있죠.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은 당연히 빼고 딴 기업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해보죠. 네. 한마디로 한국에서 PSR가 가장 낮았던 50개 기업에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20년 동안 그거를 하면요. 참고로 요 지표는 미국에서도 꽤 잘 통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 대형주 이런 데서도요. 네. PSR. 성장주에서 많이들 설명을 해가지고 성장주 그게 지표 같아가지고 왜 PSR을 성장주에 설명을 하냐 하면요. 성장주 중에서 순이익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럼 네. 퍼를 없잖아요, 그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기업을 어거지로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가 없으니까 PSR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매출액은 있을 거니까요. 그 성장 기업도.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기업이 적자가 기술난다 하면은 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쿠팡을 딴 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야, 쿠팡의 PSR는 0.7인데 저 기업은 2다. 그러니까 쿠팡이 아직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되게 잘 나왔네. 본이 38%네요. 이거 보니까. 38%?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PSR가 낮은 기업만 꾸준히 투자를 했어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계의 경우죠? 한국이요. 네. 한국의 경우에도 이거 네. 소형주 중심?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PSR로만 전체에서. 네. 예. 근데 아까 뭐였죠? 복리 아까 50 몇 프로 나온 거 있었지 않았나요? 가치 성장주? 그거 40 정도 아니었나요? 네. 40%?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높았잖아요. 높긴 한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PSR로 찾았을 때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PER로 찾았을 때의 수익률 한번 네. 좀 비교 좀 해볼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럼 여기서 퍼로 그냥 바꿔 끼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퀀트가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좀 쉽게 할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백테스팅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저 전문가는 PBR 얘기를 많이 하네. 야, 그럼 PBR가 진짜 수익에 유효한 거야?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진짜 분석을 직접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지금은 무료고요. 한 2달 정도 후에 유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퍼는 보면은 퍼는 38%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죠? 뭐 큰 차이 없어요. 그 PSR랑. 뭐 별 차이는 없네요. 네, 저 PSR 그냥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 두 개 지표가 상관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순이익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 매출액 대비 저평가될 가능성도 꽤 크죠, 당연히. 네. 근데 어쨌건 그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러한 것들을 토탈했을 때 우리 강한국 저자님이 생각하는 가치주, 최근에 슈퍼 가치 전략으로 표현이 되던데 예. 이거는 어떤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까? 슈퍼 가치 전략은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퍼와 PSR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PBR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PBR. 그리고 이제 PCR라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C는 그 영업이익 활동 영업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죠. 사실 퍼랑 크게 다른 지표는 아닙니다. 요 네 개가 들어가는 이제 전략이고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죠. 그랬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렇죠. 그럼 강한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고 해보고 이것도 뭐 50개 종목으로 해볼까요? 20개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몇 개 종목으로 했죠? 50개로 했었죠? 그냥 조건은 다 똑같이 가야지. 그럼 50개로 하죠 그냥. 네. 50개로 하고 가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50개요. 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주 하면은 네. 매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35%? 그 정도 나오네요. 네, 네, 예. 다 비슷비슷하네요. 예, 다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근데 사실 이게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 순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 매출로 볼 수도 있고 뭐 순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네 개를 섞은 거죠, 그냥. 그 네 개 지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실제로 저평가되었나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서 각자 선택해서 선호하는 어떤 네.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건데, 네. 뭐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유료 사이트 거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전략을. 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강한국 저자님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 전략을 그러니까 조건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네.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어떨까 싶어요. 네네네. 그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지워버리고 심플한데 사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죠. 매출 총이익은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중간지대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그거의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요 네 개 지표들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냥. 근데 이제 개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거는 한 20종목 정도. 네,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개를 하나, 50개를 하나,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더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 보면은, 얘는 얼마? 얘도 38. 얘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 38? 38. 네.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가치 쪽이 낫냐, 성장 쪽이 낫냐. 물론 이제 어떨 때는 가치가 더 좋고 어떨 때 성장이 더 좋은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길게 보면은 수익이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라 그럴까? 그냥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의 그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맞아요. 요게 더 좋으냐, 저게 더 낫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게 좋은 기업이 결국은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그거는 확실한데 그래서 사실 그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좋은 기업을 저평가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소위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뒤지고 고객도 만나보고 저기 매니지먼트도 만나보고 그 보고서 읽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절대로 2,000개 기업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거를 지표화 해가지고 요 지표가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우 좋은 기업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기업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가치 투자보다 낫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시간은 훨씬 더 절약된다는 게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네. 자, 좋은 성장주를 찾는 방법에 네. 대해서도 또 나오던데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요걸로 대비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요게 이제 요 네 개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개별주의 퀀트 전략은 아무래도 그 손실에 네, 네. 대한 위험성, 그렇습니다. MDD라고 아까 표현하셨던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높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 성장 전략도 지금 보니까 MD가 57%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밑에 보면은 그쵸. 여기도 반토막이 2번 나고요. 반토막 2번 나고, 한 20% 이상 까이는 게 20년에서 8번 정도 있네요. 2, 3년에는 이 전략도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20%씩 막 손실 나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요 전략을 20년 동안 못 버티는 겁니다. 짜증나가지고 다 그만두죠, 사람들이. 네. 그러나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계속 성장을 했다. 그렇죠. 가만히 이 전략을 정말 2002년부터 20년 동안 썼다고 치면은 내 돈이 1억이 740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이걸 진짜 20년 써가지고 1억을 740억으로 만든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중간에 다 그만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4월 달에는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는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해서 골라낸 주식을 가만히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수익이 나왔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얘는 심지어 11월, 4월 필터도 없고요. 그냥 무식하게 3개월에 한번 그 종목을 바꿔 끼고 그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이런 수익이 나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난 참 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많이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골라놓고
그냥 쭉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요. 네. 이렇게 콘트로 골라내서 네. 꼭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냐, 혹은 네네. 중간에 4월 정도에 팔아야 되냐, 예.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콘트 종목을 사서 10년 동안 이제 장기 보유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주식을 샀을 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장을 한다. 근데 내년에 와보니까 얘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성장주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걔를 팔고 성장주로 갈아 끼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업이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주면 땡큐. 그러면 좋긴 한데 그런 기업도 사실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언젠가 성장이 멈추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 네. 11월 지금은 투자하기 적합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0월 말 11월? 그리고 지금 지난번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좀 많이 쫄아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지표들, 예, 경제 예. 상황들 때문에 예. 쫄지 않고 투자해도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일단은, 그니까, 쫀다는 거는 손실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이런 퀀트 전략들은 MDD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도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 근데, 이 묘수가 하나 있죠. 이 묘수는 뭐냐면은, 자산 배분과 퀀트 투자를 통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한국 중기채, 미국 중기채 자산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금, 이제 채권의 배분이 되었고 달러와 원화라도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요 전략은 이제 MDD가 요게 한 9%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 전략이.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깨졌을 때 9%를 깨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ETF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전략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주식은 뭐 제가 책에 쓴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 뭐 미국은 캔피셔 대형주 전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산 배분의 위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MDD는 계속 작게 유지가 되고요. 그 대신에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죠, 이렇게. 왜냐면은 퀀트 전략의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연봉리 수익률 15%, 20% 내고 MDD는 10%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면은 어차피 지금 장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쫄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퀀트 전략으로 주식을 이제 하라,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 자산 배분 거 싫구나, 주식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분들도 별로 쫄 게 없는 게 그냥 손절 라인을 두세요, 그냥. 네, 그래서 내가 좀 들어갔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파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내가 틀렸고 분명히 잃긴 했는데 그 손실이 작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손절하면 두 달 후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왕창 번 때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는 어떤 시기에도 쫄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자, 한국형 올웨더. 네. 올웨더라는 거는 누구죠? 갑자기 레이달리오 선생님한테 레이달리오의 안전 포트폴리오. 네, 그게 네, 이제 네. 한국식으로 좀 바꾸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비중을 조절을 하고. 네, 네. 근데 저게 이제 자산 배분인데. 예. 깨지지도 않지만 자산 배분에 대한 또 약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또 크게 벌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ETF에 넣지 않고 이 퀀트 전략으로 갈아 끼우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뭐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얘가 지금 복리 수익이 되게 높은데 MDD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통 인간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 전략을. 왜냐하면 중간에 얼어 터지는 구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풀 배팅을 하지 않고 요 주식 비중 내에서만 배팅을 하라는 거죠. 요 주식 비중이 50%인가요? 11월, 4월은 50%, 5월, 10월은 20%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1월, 4월, 5월, 10월 구분을 좀 한 거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콘트,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 좀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요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지금,
11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이미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 이번에 이제 10월 말이나 11월에 다음 주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자, 다음 주 들어갈 때 예. 어떤 주식으로 사실 건지. 저는 이제 성장 가치 전략으로 이제 할 아까 거고요. 얘기하셨던? 예, 그건 이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에서 나오긴 하는데 8개 지표를 씁니다. 성장 가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가치 쪽에서는 4개. 그러니까 PSR, PER, PGPR, POR 요 4개를 제가 쓸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설명드린 요거 순이익,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성장률 요 4개를 쓸 거고요. 요걸로 제가 할 겁니다. 8개짜리로. 예. 8개로 해서 20개를 네.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소형주에서만 할 거예요. 소형주. 또 시가총액 20%. 저 하위 20%죠. 하위 20. 네, 그죠. 여기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20개 종목으로 들어가겠죠, 제가.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네. 해서 백테스트를 하면 네, 한번 돌려보죠, 뭐. 네. 예. 백테스트를 하면은 나오는 그 아까 기대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네. 평균 수익률이. 예. 근데 실제로 이걸 내년 4월 달에 판다고 했을 때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면은 52%. 나쁘지 않네요. 상당히 높네. 그렇죠. 근데 그럼 제가 4월까지 투자하면 52% 벌 수 있는가? 그렇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연별 수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라티지가 우리 전략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이 전략이 300%씩 본 적도 있어요. 2005년 같은 경우는. 근데 보면은 2002년에는 마이너스 22%, 2008년에 마이너스 32%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정말 마이너스 32에서 플러스 300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6개월 투자하면은 2002년 같은 수익이 나올지 아니면 2005년 같은 수익이 나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정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0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오는 숫자를 보고 그래 이렇게 평균이 그럼 이러니까 50% 살구나 이러면 지금 큰일 나요. 이렇게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되겠네. 큰일 나죠. 그거 착각하면. 근데 갈수록 빠져. 근데 아니야. 50% 나올 거야. 네. 버티다가 그쵸. 깜짝 놀랄 수 있는 거네. 예를 들면은 그쵸 뭐 보면은 2017년에도 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보면 진짜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합니다. 연별 수익을 보면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사셨는데 네. 마이너스가 나와요. 내년 네. 4월까지.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어떻게 대응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10월에는 3분의 1, 11월에 3분의 1, 12월 3분의 1 들어가는 게 이것도 계획이거든요. 분할매수? 네, 근데 10월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에 진짜 11월에 자기 무지하게 빠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손절을 일단 할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11월에는 일단 안 사고 이제 다시 12월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무지하게 네. 빠진다라는 그 의미는 몇 프로가 빠졌을 때 그게 적용돼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S&P 3,432를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지지선을 깨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미너빈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가 그 지난번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9월 15일 기준으로 야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미 많이 빠진 것 같다. 맥시멈 10에서 12%더 빠질 것 같은데 뭐 이 말을 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한 겁니다. 네. 참고로 지금은 S&P가 3,600대 후반이에요. 네,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8%. 네, 맞아요. 7, 8% 정도. 네, 맞아요. 8% 정도 빠지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퀀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쉽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가 네. 잘 되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책 공부 한번 더 해야지. 그렇죠. 콘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강한국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